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자국의 국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쪽에 대한 흐름인데요. 이 AI 반도체 부문에서도 현재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고 M7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죠. 이 부분이 시장에 다시 한번 관세 리스크를 부추기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 정부 관련해서도 셧다운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등 여러모로 시장에 불안한 요소들이 중첩이 된 하루였습니다. 과연 3대 지수 흐름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이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때문에 다우 지수는 오늘 0.5% 하락했고요. 또 나스닥은 0.82%, 또 S&P 500도 0.7%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이 장중에 1% 이상의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관세 리스크, 이제는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만 다시 한번 이 연방법원이 2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점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 거기에 다시 한번 좀 이제 글로벌 상호 관세가 철폐가 된다면요. 미국 정부는 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다시 반환을 해야겠죠. 이 때문에 이 재정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를 밤사이에 거의 5% 가까이 폭등시켰습니다. 또 만약에 관세 수입이 대폭 감세가 되면요. 이걸 바탕으로 도입됐었던 OBBBA, 그러니까 감세안에 대한 로드맵도 완전히 어그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대법원에 이 관세에 대한 긴급 심리 요청을 신청을 했을 만큼 관세 리스크 이슈가 밤사이에 시장 굉장히 강하게 흔들었고요. 또 비단 미국 국채금리만 현재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이 글로벌 채권 시장 역시 유럽 그리고 일본 중심으로 굉장히 불안해진 가운데 밤사이에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1998년 이후로 거의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영국과 또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까지 대규모 국채를 발행을 했고요. 유럽 채권 시장의 일일 발행액이 최소 496억 유로, 그러니까 거의 500억 유로에 달합니다. 사상 최대 기록인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유럽을 중심으로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면서 이 채권금리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어제 제가 프랑스 채권 관련해서도 상당히 장기물이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이 셧다운 우려가 또다시 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의회가 한 달간의 여름 휴회, 그러니까 휴가를 마치고 현재 돌아온 상태인데 다시 한번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예산안을 놓고 대격돌을 벌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 30일 전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다시 한번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셧다운이 빚어질 수 있는 우려감까지 시장을 집어삼켰고요. 이어서 중국은 열심히 AI 설비 투자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 제프리스의 밤사이 경고 섞인 우려가 나왔는데 중국의 3대 클라우드 기업이죠.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가 막대한 이 자금 투자를 통해서 현재 열심히 미국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밤사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굉장히 강한 하락 보였는데 밤사이의 전반적인 시장 자금의 흐름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반도체와 기술주가 불안했고요.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등 밤사이에 강해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성장주와 빅테크 기술주 전부 다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덩치도 크고 빨간불도 강합니다. 거의 2% 가까이 엔비디아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의 고객사죠. 이 서버 제조업체인 델이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상당히 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그전에 언론에서 H백 그리고 H200 칩이 현재 매장
매진 사태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아니다. 물량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면서 반박을 하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나라면서 실망감을 더욱더 크게 키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1.6% 하락했는데요. 지난 7월에 나흘간 진행됐었던 아마존 최대 행사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억나실 겁니다. 역대 최대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신규 가입자 수도 감소했었고 자사의 목표치도 상당히 좀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실망 매물 강하게 출회가 됐고요. 테슬라도 1.34%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 7월에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었죠. 상당히 그때 막대한 기대를 안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기 판매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약 600대 정도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목표가 2,000대니까요. 거의 뭐 4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거죠. 이어서 이 중국에서의 8월 인도량까지도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하면서 실망감을 더욱더 키웠고요. 또 애플도 1%대 하락 보였습니다. 애플이 안 그래도 AI에서 뒤처지고 있는데 이 밤 사이에는 또 애플의 로보틱스 AI 연구자가 메타로 이직했다는 그런 말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메타 인재 이적 잠깐 멈춘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열심히 뒤에서 좀 작업을 역시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글이 굉장히 현재 중요합니다. 0.72%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현재 시간의 구글 주가입니다. 8%대 구글 시간의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구글 8%대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대급부로 이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의 거래에서 1%대 하락합니다. 그 이외에 오늘 헬스케어가 조금 좋은 움직임 보였었죠. 이 사이토키네틱스,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스, 또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이렇게 임상 관련해서 호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된 모습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봤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한 이슈들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울타뷰티 8%대가량 상승세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울타뷰티 기대감에 상승했고요. 바이오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밤사이에 이 임상 관련해서 제약바이오가 잇따라서 좀 호재들을 몰고 왔습니다. 바이오젠은 이 FDA가 알츠하이머 유지요법을 위한 새로운 피하 레캠비 제형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왔는데 5%대 상승 보인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움직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대가량 올랐는데요. 지난주 비트코인을 4,048개, 4,048개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밤사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강세 보였고요. 휴메나도 역시나 이 2025 회계연도 실적 전망에서 주당 약 17달러의 실적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굉장히 좋은 이슈가 이어졌고요. 펩시코는 엘리언 매니지먼트, 이 행동주의 투자자죠. 이 4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트 하인즈는 약 6.97% 내리면서 상당히 다우지수 발목을 잡았는데 두 개의 독립적인 상장사로 회사를 분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거의 7% 가까이 급락했고요. 앨범알 상당히 중요합니다. 6%대 급락 나왔는데 밤사이에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약 4%가량 급락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관련주들까지 함께 흐름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이어서 램 리서치,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안 좋았습니다만 특히나 램 리서치 약 3%대 하락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 확인해 보시면요. 엔비디아 쪽으로 오정보가 현재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이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칩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오보였는데 엔비디아 측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전혀 칩이 부족하지 않고 H100 그리고 H200 공급 칩이 지금 지체 없이 제공이 가능하고 또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엔비디아 그나마 이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2%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테슬라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판매량 부분에서 유럽과 중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테슬라, 이번에는 인도 쪽입니다. 인도에 진출을 했지만 주문이 한 달간에 600대에 불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또 한 번 악재를 맞이하게 되고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보시면은요, 일단 프라임 공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라고 발표가 됐고, 최근 들어서 아마존은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 속에서 주가는 그동안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현재는 1.60% 지난 장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더불어서 코파일럿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밝혔고요. 연방조달청 쪽으로인데 이 부분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장에서 전반적인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그나마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브로드컴이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상승폭은 장중에 조금 더 좋기는 했지만 마감가는 0.29%의 오름세였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곧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 350달러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고 또 투자 의견 또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 세일즈포스입니다. 1%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오라클과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약한 성장, 그러니까 성장 둔화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고 작년 중반 이후로 매출이 현재는 오직 10%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스타벅스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도 사실 그동안의 고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혁신을 도모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단백질 신메뉴를 출시해서 이 부분을 통해 이 고객과 공감하는 이미지로 다시금 재혁신하겠다라는 이 회사의 기조가 돋보이면서 1% 넘게 올랐고요. 바이오젠도 FDA 알츠하이머 치료제 주 1회 주사형 버전이 승인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5% 넘는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극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WTI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제유가 2.48% 급등했습니다. 이 WTI가 65달러 선 넘는 거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65.6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또 브렌트유는 어느덧 이 배럴당 7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이라크의 석유 재벌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고요. 거기에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었던 오펙 플러스의 이 증산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소식까지 계속해서 유가의 상방 압력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WTI 65달러 선 오랜만에 넘어섰고요. 밤사이에 달러가 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랜만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1395원 선을 막 돌파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위험한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오랜만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대폭 상승
상승하면서 글로벌 경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화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해졌습니다. 원화가 밤사이에 달러 대비해서 크게 약세 보이면서 평가 절하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1.52% 이상하게 좀 약간 올라간다 싶은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워낙 그동안 급락을 많이 했었던 만큼 약간의 되돌림도 있었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 소식과 더불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아시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상당히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수년 내에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 미국이 달러화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강력한 수단으로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몰렸고요. 금이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어느덧 3,600달러 선에 육박해 가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 91%까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밤사이에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우선은 여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이 밤사이에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해외 중앙은행들의 이 귀금속 보유량이 미국채 보유량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미국채보다도 금이 현재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굉장히 미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거는 미국채 상승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물, 30년물이 거의 5%에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미국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다시 한번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고요. 또 유럽도 문제입니다. 이 밤사이에 유럽 국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죠. 영국과 프랑스가 좀 많이 기여를 했었는데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67%입니다. 1998년 이후로 30년 가까이 만에 최고치죠. 이 때문에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 장기채를 끌어올렸고요. 이어서 경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밤사이에는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 관련된 제조업 지표죠.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53이 나왔습니다. 50을 넘으면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세부 항목을 봤을 때 이 관세가 원자재 비용 그리고 판매 가격을 상승시킨 흔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기에 기업들도요, 향후 이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 대비해서 재고를 쌓고 있다는 소식까지 현재 들려오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은 위축됐습니다. ISM 제조업은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48.7 기준선인 50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도 밑돌았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상당히 이 개선세가 뚜렷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여전히 6개월 연속 현재 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요, 세부 사항 중에서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고용이 43.8로 7개월 연속 위축세를 지속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은 11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고용에 대한 불안감 아직까지 시장에 이 매크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밤사이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1%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뉴욕 증시는 유럽발 재정 불안과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와 영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시장은 과거 남유럽 위기와 유사하게 받아들이며 불안 심리가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유럽 금융주 비중을 줄이고 달러
미국 국채, 금 같은 안전자산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방산과 에너지 같은 수출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관세 반환 가능성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이 글로벌 교역 둔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는 축소하고 내수 정책, 수혜주, 방산, 헬스케어 같은 비관세 산업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세 번째는 CTA 펀드의 포지션 문제입니다. AI 열풍을 이끌던 CTA 펀드의 매수 포지션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대규모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입니다. 따라서 AI 반도체주는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나 이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므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소폭 개선됐지만 생산과 고용은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이 경기 둔화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산업재, 소재 업종은 단기 반등 매매로 접근하고 배당주와 소비재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는 이번 주는 유럽 재정 불안, 관세 불확실성, CTA 매도 압력, 고용 보고서 대기 등 복합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과 방산 에너지 업종, 중기적으로는 AI, 반도체 등 구조적 성장주를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AI나 또 반도체 부문 좀 내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엔비디아가 알리바바의 대체 칩 소식과 고객 매출 집중 부담으로 하락했지만 이 브로드컴은 AI 데이터 센터 수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하락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AI 수급 불안으로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나 이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확대는 구조적 성장 동력인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대형 기술주에서는 알파벳이 규제 이슈 완화 소식에 시간에 5% 급등했고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아마존, 메타 등은 고평가 부담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 애플처럼 플랫폼 지배력이 강한 기업은 중장기 매수가 가능하고 밸류 부담이 큰 종목은 차익 실현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전기차 리튬 섹터는 부진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 시장 부진, 루시드는 주식 병합 충격으로 하락했지만 리비안과 GM은 판매 호조로 선방했습니다. 반면 리튬 가격이 급락하며 관련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주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판매가 견조한 기업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와 같은 신성장 테마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하락시 매수 세력이 유효했고 아이온큐, D웨이브가 반등했지만 드론, 비행 택시주는 국채금리 부담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테마주는 단기 급등분은 이익 실현, 장기 성장주는 분산 투자가 적절합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으로 급등했고 일라이릴리, 머크 같은 방어주도 반등했습니다. 신약 승인 이벤트는 단기 매매 기회로 보셔야 되고요. 제약 방어주는 포트 안정화 수단으로 유효합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AI주의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에서 방어적 포트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금리 완화와 정책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같은 구조적 성장
업종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또 이어서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안내해 주시죠. 네, 국내 증시는 전일 큰 폭 하락 이후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여전히 3,150에서 3,250포인트 박스권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지수를 견인했고 선물 매도세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일시적일 수 있어 지속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이 박스권 내 하단 분할 매수, 상단 차익 실현 원칙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반등의 배경은 글로벌 이벤트가 충격 없이 넘어간 점,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가 ECB 발언으로 진정된 점이 등이 꼽힙니다. 여기에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단기 하방 경직성을 높였습니다. 정책 수혜주와 글로벌 모멘텀 업종의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업종별로 전일 급락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반등,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주는 흐름이 민감합니다. 이 반도체주는 글로벌 기술주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접근, 제약바이오는 실적 인상 모멘텀 종목 선별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변수로서 이번 주는 미국 고용 지표가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가 되면서 성장주, 기술주 반등 기대가 있으며 반대로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금융 배당 중심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 매매, 외국인 매수 유입 업종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으로 반도체, AI 정책 수혜 업종을 분할 매수하며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평균 비중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 지속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한 이슈들 머스노5에서 함께하시죠. 네, 머스노5 출발합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하시죠.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수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공급에 대한 우려들은 좀 있었는데요. 이 공급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오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H100, H200 칩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바로 그러한 정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이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엔비디아는 고급 AI 칩의 공급 부족에 대한 추측을 일축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보고는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X에 게시된 게시물에서 엔비디아는 H100, H200 공급에 제약을 받고 매진됐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든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100, H200은 모든 주문을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자사의 H20 칩이 다른 제품의 가용성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H20으로 인해서
H100, H200 또는 블랙웰의 공급이 줄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H20 판매는 다른 엔비디아 제품의 공급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특히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력 제품인 H100과 최신 H200 칩을 중심으로 한 AI 하드웨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엔비디아의 능력에 대한 시장이 주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당시에도 클라우드 파트너는 온라인에 있는 모든 H100과 H200을 임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주문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관세의 영향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중국의 수출 업체들이 관세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중이 바로 9%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91%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바로 미국 업체나 소비자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국제금융공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부과한 대중 관세 상승분 중 중국 수출업체가 실제로 감당하는 비용이 9%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주로 미국 수입업자,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수입업체가 추가 비용의 50%, 미국 최종 소비자가 8에서 10%를 각각 떠안게 되고요. 또한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수출업체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시 제품 가격을 인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제품의 물류량,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가격 변화를 통계적으로 계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산해본 결과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20%가량 높였고요. 그러나 실제 미국으로 들어간 제품의 평균 수입 단가는 2.4%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거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의 기존 주장과 상반된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관세 정책에서 자국이 승리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히려 중국 제품의 경쟁력과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미국이 대중관세를 크게 높여도 중국 기업들은 경쟁력과 협상력을 토대로 직접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중간 경유, 가격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9%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부담하는 평균 비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TSMC에도 삼성과 더 이어서 반도체 장비 이 중국 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이 TSMC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2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적용을 한 것처럼 TSMC에도 포괄 허가제를 폐지하고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보낼 때는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도록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등 미 동맹국 기업일 경우 건별로 허가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TSMC는 중국 난징 반도체 공장에서 가전제품과 다양한 산업 용도로 활용되는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이에서는 9세대 기술로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 수출 통제에 묶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같은 첨단 반도체는 미국과 대만에서만 생산합니다. TSMC 대변인은 2일 TSMC가 미 정부로부터 TSMC 난징에 대한 우리의 인가된 최종 사용자 권한이 오는 12월 31일부터 무효된다라고
통보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대한 포괄 허가제를 폐지하고 건별 수출 허가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설비를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때마다 미 상무부가 까다롭게 심사해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TMC 등은 이 새 규제 속에서 중국 반도체 공장을 지금처럼 가동할 수는 있지만 설비를 확장하거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바로 구글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구글의 크롬에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구글이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한 구글에 대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현지 시간 2일 판결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은 현지 시간 2일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운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배타적 계약 체결과 검색 데이터 독점은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구축하려고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을 지급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는데요.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토록 해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법원의 이번 조치로 구글은 크롬을 분할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제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거의 80%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향후 테슬라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의 미래를 전기차가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서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지난해에도 옵티머스가 언젠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X에서 이 테슬라의 향후 주요 사업이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옵티머스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로 답글을 남겼는데 긍정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큰 요소들이라고 밝혔고요. 또 테슬라의 가치가 80%까지 옵티머스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옵티머스 로봇이 언젠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을 했고요. 올해 3월에는 테슬라가 올해 안에 옵티머스 5,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의 공장 작업에서부터 집안의 가사 노동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족 보행 지능형 로봇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이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데 나와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이상한 전환기에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테슬라는 전례 없는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진입에 브랜드 이미지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은 심각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진출 이 부분도 현재 한 달 동안 600대만 팔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 영향으로 거의 대참사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중국 비아디에 1위를 내줬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정치적인 이미지로 7월에도 테슬라 차량 판매가 40% 급감하면서 사실상 고객들이 테슬라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자, 계속 스콧% 재무장관을 계속 되뇌이고 있어가지고 저를 재무장관으로 소개할 뻔했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가 노동절에도 스콧% 재무장관을 길거리로 내보낸 이유. 이 재무장관 때문에 재무장관이 나왔어요. 자, 노동절에는 이제 노동자들은 다 쉬어야 되잖아요. 스콧% 재무장관도 뭐 직책이 높다 뿐이지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절에는 쉬어야 되는데 안 쉬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는 어떤 정권을 떠나서라도 이런 거는 좀 되게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들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치즈버거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을 때 그 바를 찾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상징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맥드라이브에서 직접 감자튀김을 튀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와의 어떤 차별점. 해리스는 예전에 그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계속 사진은 놔돌지만 직접 거기서 뭐 일하는 거를 보여주진 않는 뭐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치즈버거 결제도 아주 상징적이었고 그 비트코인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또 대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제가 엊그저께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스콧% 재무장관이 계속 강조들 하는 게 대규모 감세 법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노동자의 팁에 대한 그 감세, 면세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바이든 정권하고 차별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래프 보셨죠?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계속 중서민층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유층들의 자산은 높아지고 저소득층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는데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는 부유층도 올라갔지만 저소득층, 중서층, 중서민층 여기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고 더 상승폭이 크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감세 법안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제 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팁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반발심이 셀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원래 그 팁은 지금 사실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유럽에서 그런 것들이 약간 변질되어서 그렇죠. 안 좋은 지금 어떤 케이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생겨버릴까 봐. 그런 게 정착이 되어서 완전히 그 악화된 문화가 받아들여 버려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을까 봐.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거죠. 유튜버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유튜버도 무시당했잖아요. 미스터 비스트인가. 근데 거기서는 이제 팁을 안 주면 약간 왜 쟤는 팁을 안 줘? 약간 이런 걸로 팁이란 게 원래 자발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콧% 재무장관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팁 문화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근본적인 그 자산 규모가 작으니 팁으로 이제 채우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면세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그런 걸 홍보하려고 이 레스토랑을 직접 간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북부의 MLAN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분이랑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기자분은 이제 자료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약간 정말로 그 미국 영화에서 보던 되게 오래된 게 화려하지도 않잖아요. 되게 오래된 여기 막 무슨 이런 나무들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진짜 완전 미국 스타일 아시죠? 그 설탕이랑 막 그 프린 같은 거 여기 막 있고 막 후추랑 이런 거 있고 되게 미국스러운데 되게 오래된 레스토랑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노동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홍보하러 왔다. 물론 여기 하나만이 아니라 몇 곳을 들를 예정이라고. 이게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도 자기는 이제 노동절이라고 놀지만 스콧% 재무장관을 시켜서 미안한지 자기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걸 그래서 링크를 타고 오면은 이제 스콧% 재무장관이 이렇게 갔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 그다음에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면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대규모 감세 법안에서 가장 자기가 앞세우고 싶은 어떤 이런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행정부고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피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팁 받아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 근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유럽의 변질된 그런 문화가 아니라 팁을 받아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막 초과 근무를 한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면제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 이제 당연히 이제 기자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처음에 이제 웃으면서 시작하려고 이런 걸 던지죠. 얼음을 깬다고 해서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런 걸 던집니다. 근데 집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는데 대통령이 당신을 이렇게 내보내는 게 답답하지 않았나요? 뭐 답답하다고는 안 하겠죠. 당연히.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원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게 딱 지금 드러나는데 트럼프도 이제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많이 했고 이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조지 소로스의 2인자로서 펀드를 운영했던 월가의 화이트 칼라의 대명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일했고 오래 일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자기의 핸드폰을 피더니 이거 핸드폰 케이스도 되게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피더니 보여줍니다. 옛날에 그 사진을 9살 때. 이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나 봐요. 물론 요거를 쇼맨십으로 막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의 어린 시절을 다 파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뭐 그런 거를 막 기믹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9살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오션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뭐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요렇게 이 맛있는 음식점에 왔고 내 추억도 뭐 할 수 있어서 뭐 트럼프가 이렇게 날 내보낸 것이 뭐 괜찮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노동절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팁을 받고 일한다. 그러니까 미국 원래 팁 문화가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일하고 우리한테 봉사해 주니까 내가 이제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대가로 이제 준다 뭐 이거였는데 이제 그게 너무 변질돼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쵸? 안 받으면 서비스를 아예 안 해버리고 뭐 그런 걸로 지금 돼가는 데가 몇 있더라고요,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팁에 의존한다, 근면한 미국인.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팁은 이런 거에서 근거된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 성실한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팁을 주면서 응원하는 그런 적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25,000달러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이게 이제 대규모 감세법안에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거죠. 노동자들을 위하고 25,0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도 없고, 사회보장에 대한 세금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면제를 굉장히 많이 꼽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죠. 자, 트럼프는 실리콘밸리의 표도 얻었지만 월가의 표죠. 근데 노조의 표도 얻었다. 골고루 얻었다.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예전에 1980년대부터 이제 그 주식 붐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 주식 시장이 잘 되고 있잖아요. 화랑이잖아요. 지금 사실 뭐 엔비디아 무슨 뭐 알리바바 충격이 오니만해서 조금 떨어지면 지금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다. 그렇죠? 지수 3대 지수가 다 역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그래서 월가는 벌 만큼 벌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이트 칼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와이셔츠 입고 노동자들이 블루 칼라라고 하고 이제는 블루 칼라 붐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거에 이제 마중물로서 우리가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대표적으로 이런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팁에 대한 세금 면제를 홍보하려고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병행 번영이라는 이런 경제 용어를 새로 이제 도입해서 말합니다. 병행 번영이다. 이게 우리가 원래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화이트 칼라가 너무 득세하면 블루 칼라가 힘들고 블루 칼라가 득세하면 화이트 칼라가 힘들고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프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죠. 저소득층과 부유층이 동시에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특히나 부유층의 소득 수준 향상 속도보다는 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상향 속도가 더 가파르게 일어나서 좀 격차가 좁혀지는 그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2.0 처음 7, 8개월 동안 일단 없었다. 뭐가 인플레이션이 이건 뭐 기자가 한 말이긴 합니다. 자, 관세가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거 혹은 또 늦은 워낙 투 레이트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그런 두려운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이제 이게 상호관세가 시행됐다. 시행되고 나서 기업들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것 같았지만 기업들도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완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전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도 공격적으로 질문한 그 기자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수입업자 출신 기자인데 내가 수입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힘들다. 미국인 수입업자가 힘들어서 그럼 수입업자는 그걸 뭐 먹고 사냐?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하지 않겠느냐? 전가하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에 미국인들끼리 힘든 거 아니냐고 질문했던 그런 것들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 계층 가족의 비중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의 하나로 아까 전에 말한 거죠. 이 노동자들의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면제, 사회보장료에 대한 세금 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초부유층이나 기업의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백인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부동산 재벌 출신이고 스코패스트 재무장관조차도 펀드로 지금 저기 운영을 잘해가지고 수수료 많이 받아서 월가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러트닝 상부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아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은 전부 다 화이트 칼라의 대명사의 초부유층들인데 우리를 생각하겠어? 그렇지 않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부유층이나 기업의 경제 성장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책상에만 앉아서 계속 이제 그 소로스 펀드를 운영하다가 나온 이유가 크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부채 문제죠. 부채 문제. 부채와 적자. 자, 바이든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그 받은 게 GDP 대비 6.5% 부채 비율 이거잖아요. 스코패스트 재무장관이 지금 원하는 게 GDP를 엄청나게 성장을 끌어올려서 뭘로요? 그 인공지능 AI 빅뱅이 일어난다고 했죠. 빅뱅이 일어나서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실제로 지금 잠정치가 3.3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게 나왔죠. 자, 그래서 GDP 대비 6.5% 이거를 낮추는 효과를 이 GDP를 끌어올려서 낮추고 나가겠다 나는 1%씩 낮추자고 했어요. 1%씩. 자,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나오는데 이분을 이제 칭찬하면 이분이 이 점원신데 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여요. 거의 할머니 같죠? 여기 보니까 정말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아메리칸 그 스타일에 화려하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막 프렌치 토스트랑 그냥 이 블루베리 같은 무슨 이런 거 나오는데 기자분이 약간 입맛을 다시 보시면 약간 입술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왜냐면 스코패스트 재무장은 혼자 먹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프림 타고 막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품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식품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식품을 옮길 때 식품이 나오려면 예를 들어 옥수수도 옮기고 저기 고구마도 옮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옮길 때 그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농장이 엄청 큰데 이제 식료품 다시 가공 공장으로 가려면 트럭 타고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본이 뭐냐? 운송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뭐 했냐? 바로 에너지 가격을 낮췄다. 가스 가격도 낮췄고 휘발유 가격도 낮췄고 다 낮췄다. 그러니까 운송 비용을 낮췄으니 결국 그게 식품 가격 그리고 식품의 가공비 그게 나중에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진열됐을 때 그 맨 시초에 우리가 그 가격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그 시작점을 지금 잡았다는 것이죠.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렴한 주택의 위기. 이거는 지금 계속 이제 리사쿡의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완전 연결고리죠. 지금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툴 레이트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어서 모기지 금리가 높아가지고 서민들이 이 저렴한 모기지 금리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구매를 꺼려하고 있는데 저기 높으신 FRB의 리사쿡 이사라는 분은 모기지 금리로 낮게 대출 받아가지고 콘도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거를 완전히 대비시켜가지고 지금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그 점원에 지금 노동조례도 나와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팁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원래 그 초과근무에서 세금도 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 높으신 분들은 모기지 금리 낮출 생각은 없고 자기들은 모기지 금리 낮은 거 빼가지고 상업 이득 취하가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일인데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4년 1기랑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그리고 아까 말한 거죠. 에너지가 아주 좋은 시작이자. 왜냐하면 결국 식품 가격도 에너지 운송 비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이 지금 아주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업계 연결고리의 최초 요 초반을 지금 자르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실질 임금 성장을 이루는 진짜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보다 실제 돈을 더 주면은 그게 더 확실한 거죠. 물론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 먹는 물건 가격이 싸지면 실질 소득이 오른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 소득이 오른 효과지 진짜로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늘린다. 서비스업이나 투자업 이런 게 아닙니다. 금융업이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 제조업의 고임금 일자리를 늘려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거죠. 임금도 많이 주면서 사 먹는 물건 가격까지 싸면은 이중의 효과죠. 완전히 실질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지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임금이 높아지면서도. 임금도 그리고 물가에 포함이 되잖아요. 소비자가 사는 가격도 그렇고 제품 가격도 그렇지만 임금도 결국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누가 통계 잘못 내고 있냐? BLS 등장하죠. 노동통계국장 갈아치웠잖아요. 자, 갈아치운 이유가 나옵니다. 자,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숫자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오긴 했잖아요, 솔직히.
80%, 90%가 일자리가 깎여서 나왔어요. 노동부 일자리 수가. 그래서 바로 그 당일날 해임해버렸죠, 아침에. 자, 그래서 숫자가 구성된 방식이 문제인 것 같다. 뭐냐면 BLS가 게을렀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큰 오차가 나온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100%를 통계를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10개 중에 8개를 그냥 날려버리고 2개나 3개 정도만 저기다 반영을 해놓고 나머지 답변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오류가 심각하게 나타난 게 결정적으로 노동통계국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수장을 교체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요 통계를 내는 이 방식, 요것도 아마 고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더욱더 견고한 데이터를 원한다. 견고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전에 우리 서빙해 주신 그 아주머니가 이 32년 동안 이 식당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엄청나게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분이 아주 친절하다. 3번 했어요. 아주 친절하다. 자, 물론 자기를 서빙해서 좀 친절해질 것도 있지만 자기 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팁에 대한 세금이 이제 없으니 내가 저분한테 팁을 줘도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체험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2026년은 좋은 해가 될 거랍니다, 내년도가. 지금 스코퍼센터 재무장관의 얘기대로라면 GDP 대비 부채 비율 6.5%가 1%씩 낮아지고 내년이면 이제 더 낮아지겠죠. 그게 이제 AI 빅뱅이 일어난다고 했죠. AI 빅뱅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더 사상 최고치로 가서 2026년에는 화려하게 꽃피우면서 거기다가 올림픽이랑 월드컵도 같이 열리고 UFC를 백악관에서 개최하고. 그러니까 뭐 2026년은 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사국 해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어떤 선언을 하나 했어요. 경고를. 자, 기자가 마지막에 이제 이 패밀리우스랑 앞에서 이 브리핑을 종합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 서브프라임 이후에 전국적인 주택 비상사태가 선포된 게 한 번도 없는데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 마지막에 내게 중요한 경고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 정말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국가적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저런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가? 그런 것이 지금 저희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준비한 사파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스콧베센트 장관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저 아까 32년 일한 아주머니한테 팁을 주면서 이 지금 더 이상 이제 팁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까 기분 좋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콧베센트 왈, 이제는 팁 받고 혀 팁팁 차는 일 없겠죠?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이 제약바이오가 좀 유일하게 초록불을 온통 켜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임상 관련해서 호재들이 연달아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사이토키네틱스의 주가가 40%가량 급등한 건데, 이 심장질환 치료제 아프리캄텐의 임상 서프라이즈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심근병증 치료제가 바로 이 아피캄텐인데요. 임상 3상에서 기존 치료제보다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면서 이 새로운 치료의 패러다임을 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굉장히 강한 그런 극찬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FDA는요, 올 12월에 이 아피캄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 팩트셋에 따르면 아피캄텐의 매출이 2030년 들어서 19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심장질환 치료제, 심혈관 치료제들 같이 함께 주목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중에서 에스티팜 굉장히 전거래일에도 좋은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3%가량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에스티팜은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상반기 미국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0% 가까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탄탄한 매출을 쌓아가고 있구나를 바로 실적으로 보여줬고요. 또 이어서 한미약품도 1.64% 전거래일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로 최근 또 굉장히 강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메쉬의 임상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어제 IBK 투자증권이 한미약품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내년 머크가 이 메쉬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한미약품이 함께 좀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3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함께 제약바이오들 좋은 흐름 보여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이슈를 보자면요. 이 금값 관련된 이슈들이 또다시 들썩들썩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금값이요. 3,500달러를 굉장히 간단하게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비단 금값뿐만이 아닙니다. 은값도 현재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죠. 이 밤사이에 연준의 9월 25bp 인하 확률은 90%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또 거기에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와 더불어서 이 굉장히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다시 한번 좀 의구심이 켜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현재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에는요. 이 해외 중앙은행들이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미국채를 이미 따라잡았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금값을 이 상승 압력을 더해주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자꾸만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 금 관련주들 그리고 귀금속 관련주들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MK전자의 경우에는 중국향 반도체 관련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밤사이에 또 중국향 반도체에 굉장히 호재가 하나 들려왔는데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이 바이두와 같은 이 중국의 3대 최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굉장히 맹렬하게 하고 있다라는 제프리스의 이 분석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이 고객들에 대한 메모에다가 남겼는데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중국향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요. 유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3달러 선에서 64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WTI였는데 밤사이에는 65.6달러 선을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2%가량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벌써 70달러 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최근 달러 약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이어서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이스라엘 쪽도 다시 한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 주 회의 들어 이 증산을 잠시 멈추겠다는 소식까지 단기적인 공급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 석유, 정유 그리고 해운주들까지 함께 보셔야겠죠. STX 그린로지스 이 전거래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65% 상승했고요. 또 이어서 오늘은 이런 선박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S-오일과 흥교석유와 같은 이 석유 관련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유가가 당분간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유효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권면 톱기사가요. 제목이 재밌죠. 거꾸로 주식 쇼핑 누가 웃을까? 네. 거꾸로 주식 쇼핑이라는 말의 의미는 요즘에 외국인과 개인이 서로 딱 무슨 데칼코마니냐. 외국인이 사는 종목과 개인이 파는 종목. 반대로 외국인이 파는 종목과 개인이 사는 종목이 거의 겹쳐서 자, 도대체 이렇게 투자하는 이 두 투자 주체들이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까? 이 얘기입니다. 화면에 지금 바로 좀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들이 순매도한 종목들 쭉 나오고요. 순매수한 종목들 저렇게 쭉 나옵니다. 수익률도 저렇게 잘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외국인들도 저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개인들 같은 경우 순매수 상위 종목 네이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페이 이런 식이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현대일렉트릭, 반도체하고 전력기기 쪽이죠. 그다음에 순매도 상위 종목 보면 이제 개인이 삼성전자 대신 카카오, 하나오션.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조선 쪽을 좀 팔고 외국인은 네이버 2.4조나 순매도를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1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삼성 SDI도 좀 팔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 3개월 동안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조 단위로 좀 대규모로 순매수하거나 순매도한 양 주체가 그 보니까 외국인이 순매수란 삼성전자 같은 경우 23% 수익률 좋죠. 하이닉스도 22% 좋고요. 반면에 개인이 매수했던 네이버 18% 역시 괜찮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려 43%. 최고 수익률로만 따지면 개인이 집중 매수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매수상위 10개 종목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 외국인이 조금 낮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이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 26%, 개인은 22%. 차이가 한 4%포인트니까 작은 건 아닌데 일단 3개월만 놓고 보면 개인이 예전에 이제 이데일리에서 요 관련된 기사 쭉 다룬 걸 봤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개인의 최근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외국인이 8월 달에 4개월 만에 순매도로 다시 돌아선 거죠. 2조 가까이 좀 되고 규모가 아직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상황 분위기가. 이게 다시 뭐 8월, 9월, 10월 이렇게 다시 작년 말과 같은 작년 가을에 8월부터 올 4월까지 뭐 줄줄이 순매도 하지 않았습니까? 연속으로. 뭐 그렇게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이 일단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거 찜찜한 구석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번 달 들어서니까 9월 들어서는 이번 주부터니까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외국인이 9월 달에도 매도세를 이어갈까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 어떤 그 세가 순매수 탄력이 이렇게 둔화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종목들 좀 이데일리 기사에는 뭐 이스페타시스, 롯데관광개발, 원익 IPS 등등 이런 종목들 얘기를 하더군요. 9월 달에 수익률에 있어서 조금 부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8월 달까지 엄청나게 샀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외국인이 뭐 매도를 하거나 이래서 주가가 좀 하락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조방운전이라든가 이런 주도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타임이다. 최근 반도체도 계속 저가 매수 타임이다 얘기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 맥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보죠. 매 분기에 이제 이 반도체 각 분야별로 넘버 1, 2, 3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랭킹을 발표를 합니다. 트렌드포스가 이번에도 얘기를 한 건데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1위 SK하이닉스 보이죠?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위가 나냐, 5위가 윈본드, 6위가 PSMC하고 라고 하는 이제 5위와 6위는 대만 업체, 4, 5, 6위는 대만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가 이제 한국이고 3위가 미국이고 나머지는 이제 대만 업체들이 이 메모리 쪽은 랭킹 상위권에 좀 올라 있다 좀 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마켓 쉐어가 어떤 상황이냐 이거죠. 올 들어서 보면 하이닉스는 소폭 좀 늘어서요. 38.7%로 1위 자리를 유지를 했고 삼성전자는 1%포인트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3% 정도 그렇게 좀 유지 33%에서 32.7%로 1%포인트 정도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분기 대비 5.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늘고
삼성이 조금 줄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시장 점유율 22%까지 좀 올라와 있는 이 메모리 쪽에서 올라온 상태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마이크론이.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만 업체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게 조금 그 우리 1, 2 업체인 한국 이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비중이 이 점유율이 조금씩 왠지 좀 잠식된 듯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대만 업체들에게요. 이런 느낌 좀 들고요. 아직 HBM은 뭐 확실하게 SK하이닉스 1위, 2위는 이제 마이크론이고 3위가 삼성전자인데 결국 삼성전자가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2위긴 합니다만 지금 HBM 이제 선단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HBM4 쪽에서 좀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자리를 좀 잡아서 HBM에서도 확실하게 좀 이 메모리처럼 1, 2위권을 좀 확보를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SK텔레콤 얘기 오래간만에 좀 해보죠. 유심 해킹 사태 지난 4월에 발생을 했고 그 사이에 뭐 한 70만 정도 고객이 이탈을 했죠. 그리고 주가도 사실 주가가 그 이후에 한번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미끄러져서 뭐 크게 내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그러니까 1,400억 가까운 그런 과징금 역대 최고죠. 부과받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그리고 SK텔레콤의 대응 방식도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비판의 대상이 됐죠. 근데 그에 비하면 사실은 고객 이탈도 생각했던 것보다 뭐 SK텔레콤이 원래 초창기 때 국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뭐 최대 500만 정도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몇 조 단위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과장을 했죠. 예. 근데 사실은 70만 정도 나가는데 그만큼 사실은 SK텔레콤의 충성 고객들이 많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한번 사고를 치긴 했지만 크게 그래도 뭐 SK텔레콤을 이제 워낙 오랫동안 가입을 해왔기 때문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 믿는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귀찮은 분들도 계셨고 등등 있겠지만요. 주가도 좀 표를 보시면 앞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뭐 5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뭐 내려왔다가 5만 원대 뭐 4만 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5만 원대 5만 한 8천 원까지 다시 올라갔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 8천 원, 그러니까 5만 원대 후반 사이에 한 만 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을 지난 4월부터 한 5, 6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해서 그 사이에 KT라든가 LG U+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냐? 물론 LG U+ 같은 경우는 한 30-40%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죠. 통신치고는 많이 오르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KT나 이 LG U+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4분기에는 SK텔레콤이 주가가 좀 반등할 포인트가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좀 이 주톡표에서 좀 다루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연말엔 배당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면서는 이제 SK텔레콤이 그동안에 이게 주가에 보신 것처럼 별로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사주 소각 얘기를 좀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공시가 206도 벌써 작년 한 해치를 추월했다. 이 표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유가증권 시장이랑 이제 코스닥 시장 나눠서 했고, 유가 시장은 120개, 코스닥 시장 86개, 그래서 206곳이 이제 됐는데, 작년에 연간으로 177개였잖아요. 이게 올해 상반기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벌써 지금까지 상반기가 아니라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벌써 작년 연간치를 벌써 넘어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사 소각을 하는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정기국회 때 9월 정기국회 때 지금 9월 말쯤에 자사주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는 얘기가 좀 굉장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제 중요한 거는 하긴 하는 건데 의무화를 하긴 하는 건데 조건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뭐 1년 정도가 기한이 되지 않겠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뭐 아주 뭐 3년 4년 이렇게 길어지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전후로 정도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효과는 크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 이 두 부분은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또 우리 이 상장사들이 국내 이제 이 자본시장이 체질을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개선을 하게 되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시장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개별 종목입니다만 전체 시장 분위기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그렇게 이번에 이제 이달 말에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 문제 이제 통과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이제 지주사들에 대한 움직임이 슬슬 시작이 되더군요. 그동안 한 석 달, 서너 달 정도 아주 꼼짝도 않고 있다가요. 그래서 이 지주사 중에서도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삼성생명이 대표적이 될 테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가 대표적인 이제 계열사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 그룹의 이 지배 구조 문제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야 되는 회사, 그 오너들을 위해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벌써부터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한번 월말 되기 전에 한번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셨다가 좀 준비를 하시면 자사주 소각 관련된 법안 통과되고 나서 괜찮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9월 벌써 이제 우리로 치면은 세 번째 거래일이 왔는데, 역시나 밤사이에 뉴욕 증시 9월 첫 거래일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좀 전통적인 약세장은 좀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가 싶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히려 역으로 높아졌더라고요. 이 외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매크로 변수 좀 영향 미칠 만한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9월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변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금리 동향인데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지 여부가 시장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불거진 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점도 함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계약이 혹시라도 무산된다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면서 증시 충격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대주주 기준과 상법 개정이 직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대주주 여건 완화 여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상법 개정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맞닿아 있어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마침 어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약 1%대 내외 좀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이제 계속해서 좀 상법 개정이랑 세법 개정 관련해서 호재들이 좀 모멘텀을 유지해줘야 이 추세를 좀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어서 ETF 관련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미국에서 한 달간 좀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한 거 어떤 게 있었냐 제가 한번 차장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대마초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상위권이더라고요.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대마초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8월 한 달간 수익률이 좋았던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었죠. 그래서 대마초 관련주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관련 ETF들도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라운드힐 캐너비스 ETF가 1위를 차지했고 어드바이저 쉐어스 퓨어 US 캐너비스 ETF가 2위, 앰플리파이 시무어 캐너비스 ETF가 3위, 앰플리파이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가 4위, 그리고 어드바이저 쉐어 퓨어 캐너비스 ETF가 5위에 오르며 대마초 테마가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대마초 테마는 규제 완화 검토 지시만으로도 이렇게 급등을 보인 만큼 만약 호재가 소멸한다면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마 관련주들은 뉴욕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약간 단발적으로 테마성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관련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는 있지만 반드시 체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근본은 AI인데 엔비디아가 또 밤사이에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엄청난 악재가 새로 나온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의심이 완전히 거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AI 랠리를 주도하던 엔비디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이제 시장은 자연스럽게 AI 시장의 전망과 그 다음 투자로 어디를 봐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과잉 투자 논란이라던가 AI 거품론이 대두되면서 요즘 AI 기술주 고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S&P PER 이 15배에서 20배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22배에서 23배까지 올라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에서 S&P 기업들의 8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냈습니다.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AI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꾼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AI는 아직 성장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다른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AI 투자 매력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투자는 이제 좀 다른 분야라던가 다른 종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 차세대 성장 섹터로 로봇과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배척 정책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혹시 심화될 경우에 기업들은 자동화 도입을 서둘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로봇 산업의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AI가 계속해서 고도화될수록 사이버 공격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인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AI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은 엔비디아 단일 종목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로봇과 사이버 보안 같은 차세대 테마에 한번 시야를 넓혀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자체가 일단은 파생 테마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엔비디아도 사실상은 뭐 유효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른 테마,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이제 알리바바 AI 칩이 계기가 됐었잖아요. 이제 또 보니까 밤사이에 뭐 텐센트 또 바이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다. 이런 또 제프리스 메모가 좀 상당히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중국 관련 ETF들이 또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더라고요. 좀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8월 한 달간 좋았던 국내 ETF들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지방 정부까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알리바바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AI 칩을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독자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능성이 부각되었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과창판과 차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상위권 ETF들은 모두 중국 관련 상품이 차지했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스타50 합성 ETF가 1위, 솔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 합성 ETF가 2위,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50 합성 ETF가 3위,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50 ETF가 4위,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셋 ETF가 5위에 올랐습니다. 즉 8월 국내 ETF 시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주도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리바바 AI 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전혀 비견할 만한 성능이 되지 않는다. 어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AI 굴기가 이제는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이제 임종현 앵커님께서도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망감이 만약에 이번에 좀 발생을 하게 되면 더 크게 굴러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밸류업도 작년에 비슷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법 개정안 모멘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의미가 있겠지만 동시에 경영권 방어 불확실성을 키워서 기업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소수주주의 권익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기업 경영의 혼란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요. 이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 배당률이 높은 은행주의 호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방식과 세부 기준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증권이라든지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 등은 이번 상법 개정 수혜 업종으로 기대감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지만 제도가 실제로 기업 가치 개선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시장의 해석과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이 7, 8월 들어서 다른 증시들이 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막 신고가 경신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약간 좀 자승자박한 측면이 상당히 좀 관련 이슈해서 강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좀 그런 걸 다시 한번 이번에 추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안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제가 불안한 게 다시 한번 또 이제 관세 리스크가 좀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가득한 9월인데 금에 좀 더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9월 증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채랑 또 말씀하신 금 그리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기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장기채 투자 매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본 차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외에도 최근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문제로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금 무역과 생산에 대한 국가 독점을 중단하면서 베트남이 금 수요를 흡수해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금 가격 강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 ETF 역시 9월 포트폴리오에서 핵심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있는데요. 유럽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미국과 주요국 간 성장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달러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겹치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 같은 달러 자산 비중은 조금 줄이고 대신 비달러 자산이나 신흥국 자산 쪽으로 무게를 조금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즉 9월 자산 배분 전략은 미국 장기채와 금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달러 ETF 비중 축소는 약간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채랑 금은 비중 확대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이슈가 미국 재정 건전성 문제를 또 다시 한번 건드리면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비중 축소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장기채도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뭐 밤사이에 5% 가까이 진입을 했더라고요. 금값도 사상 최고치 돌파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룬 내용들을 한꺼번에 좀 종합을 하자면 뭐 9월 한 달간 안정성이 이번에는 수익성보다는 약간 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전략 한번 포트폴리오 짜주신다면요. 네, 9월 증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식에 완전히 발을 뺄 필요는 없겠지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함께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자산입니다. 장기채 ETF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반대로 오르기 때문에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채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혹시 되신다면 중기채 ETF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채는 장기채만큼은 아니겠지만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변동성을 낮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해지 ETF와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해지 ETF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 자산입니다. 엔비디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겠지만 AI와 반도체 ETF의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노동력 부족 이슈로 자동화 수요가 커질 로봇 ETF 그리고 AI 고도화에 따라 필수적인 사이버 보안 ETF 역시 차세대 성장 테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따른 증권, 지주사, 은행 관련 ETF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안전자산으로는 장기채와 금, 파킹형 ETF로 포트폴리오 방어력을 확보하되 변동성이 부담된다면 장기채 대신 중기채로 보완을 하고 위험자산으로는 반도체, AI, 로봇, 사이버 보안 금융주 ETF를 담아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완전히 이 증권 쪽에서 발을 뺄 필요는 없다는 점이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견조한 반도체와 AI 그리고 약간 이 로봇 쪽에 저는 좀 약간 의외였네요. 자,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새롭게 좀 떠오르는 그런 ETF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원자력 저는 약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ETF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입니다. 아이온큐 매출이 증가하고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긍정적 투자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된 양자 컴퓨팅 ETF들 몇몇은 상장 이후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 성장 테마로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은 원자력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라늄 가격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관련 ETF가 상장되면서 저탄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입니다. 조선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지만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와 함께 미국의 해외 선박 건조 규제 완화, 그리고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에 국내 기업들이 숏리스트로 선정되면서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과 글로벌 수주 확대가 동시에 맞물린 만큼 조선업 ETF도 새롭지는 않겠지만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9월 ETF 시장의 트렌드는 양자 컴퓨팅, 원자력 그리고 조선을 주목해볼 만합니다. 기술 에너지 산업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축에서 동시에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양자 컴퓨팅 또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해가지고 양자 컴퓨팅이 우리나라 국내 테마에서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ETF 쪽에서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실제로 국내에도 관심이 많겠지만 실제로 이게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AI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화된 테마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주도적인 리게티 컴퓨팅이라던가 아이온큐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이렇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테마도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좀 투자 안전성이나 좀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의 주도주라던가 또 아니면 중국 쪽에 조금 주목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약간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약간 좀 무색한 그런 관련주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뭐 리게티 컴퓨팅이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근본 자체가 좀 기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보다는 약간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원전이 또 최근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좀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ETF에 큰 유의미한 영향 주지 않을까요? 사실 원자력 ETF가 좋은 거는 지금 최근의 일만은 아닌데 실제로 말씀하신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문제 이슈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미국이 실제로 독자적으로 원전을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느냐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 기업들과의 뭐 컨소시엄 구성이라던가 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슈로는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그 이슈가 해결되고 또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국내의 원자력 ETF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우리는 웨스팅하우스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에 약간 물음표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관련해서 원전도 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약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데이터 센터 원전 관련 우려들 단기적에 불과할 것이다. 약간 이런 입장이실까요? 간단하게.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들의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과잉 투자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슈가 계속해서 뭐 조정 없이 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은 좀 건전한 조정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단기적으로 과열이 참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그게 약간 9월의 약세장과 맞물린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일부와 함께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